모두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원성은 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 기득권층, 고위 관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자본 그리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의 역사라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돈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화폐 이야기, 전염병 이야기, 기후변화 이야기,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미중 갈등 같은 갈등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있는 그 책 돈의 역사 2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 이 책의 저자인 홍춘욱 박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홍춘욱이라는 이름은 책의 저자로서, 금융 전문가로서, 방송인으로서, 블로거로서 두루두루 이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18년에는 제가 환율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019년에는 돈의 역사 1편을 읽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독서하고 책 쓰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 책 두 권이 다 홍춘욱 박사의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 반열에 오르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곤 해요. 저는 약 13년의 시간을 금융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홍춘욱 박사는 약 27년간을 금융업계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홍춘욱 박사가 돈의 역사 2편을 썼다고 해서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와 재밌는 스토리가 엮이면 독서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즐겁다는 데에는 책을 읽기 쉽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책은 읽기 쉬워야 좀 그래도 재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의 역사 2편은 화폐, 전염병,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의 굵직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양서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부터 기업의 대표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그 신한 앞바다 보물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책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자기 그리고 중국 동전이 한가득 발견되었던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모티브로 영화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바다의 보물선을 찾으러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중국 동전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길이었다라고 해요. 왜 중국은 동전을 가득 싣고 일본으로 가야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일본은 점차 경제 발전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증가하는 상거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정부는 화폐 그리고 동전을 찍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층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일본은 당시 활발하게 거래하던 중국의 동전을 사용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동전이 필요치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최초 화폐를 무엇으로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제가 그 초등학교에 그 교육을 가끔씩 나가거든요. 그 초등학교 교육할 때 이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개화폐에서부터 신용화폐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조개에서 금속동전 그리고 지폐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그 단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조개화폐, 금속화폐를 쓰기에는 이제 번거로웠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겁고 번거로운 동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나라에 건네주면 되겠죠.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동전을 가득 싣고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역사적으로 인류한테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감하긴 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책 돈의 역사 2편에서는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페스트는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반대 측면으로도 한번 볼게요. 스페인의 신디록 탐험에서 전염병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차이나는 대규모 잉카 군대를 박살내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죠. 거기에 더해서 엄청난 귀금속을 약탈합니다. 당시 스페인 경제가 가장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기후변화 측면 얘기도 해볼게요. 기근이 찾아들게 되면 인류는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해결책으로 사용됐던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녀 사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죠. 모두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원성은 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 기득권층, 고위 관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익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독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통찰력 있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한 독서를 통해 식견을 꾸준히 넓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금융위기 측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대형 금융위기는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바로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향후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코로나 사건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여질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주요 3단계 대응책에 대해서 책에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최대한 빠르게 정책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부담이 떨어지겠죠. 이것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시그널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돈을 수혈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무조건적인 수혈을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당연히 선행돼야 하겠죠. 세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위 3개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대응책이기도 해요. 이때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것 등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돼서 재빠르게 시행이 되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지식 교양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직장인 모두 독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2문장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잘 버무려진 재밌는 금융, 경제 독서. 그리고 딱히 흠잡을 것이 없는 게 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